제목은 되게 거창합니다. 변화하는 입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요즘에 입시가 막 많이 변하죠. 뉴스든 인터넷이든 기사를 보면 막 난리가 아닙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걸쳐서 어떤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필러 문항을 배제라는 얘기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막 급하게 뭔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필러 문항이 어떻다 저떻다, 또 정답률이 30%가 넘는데 이게 필러 문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으실 거고, 또 뉴스를 보시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발표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누가 대학교 갈 때 시험을 보는 걸까요? 지금 현재 몇 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 보는 거잖아요. 원래는 2024년 내년이죠. 내년 2월까지 확정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4년 예고제니까. 근데 국가교육위원회에 그 내용을 넘겨서 확정 지으려면 적어도 올해 초에는 원래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어제자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8년 수능을 공통 과목에서만 출제하겠다라고 발표한 기사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보셨나봐요. 근데 공통 과목이라는 게 뭘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까지만 수능에 내겠다라고 한 게 공통 과목인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1까지만 낸다고 하면 중학교 과정만 내겠다는 건데 고2, 3은 뭐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또 뉴스가 나왔어요. 교육부가 절대 그렇지 않다, 검토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결정된 바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8월 말까지 최대한 발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8월 말이 이제 얼마 남질 않았죠. 과연 8월 달까지 될까? 이게 9월로 넘어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8월 말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긴 한데 어머니 80분 동안 이 얘기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80분 동안 수학 공부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에 대해 알려온 게 아니라 오늘 80분 동안 편안하게 앉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80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적거나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중학교 2학년 아까 언급이 됐는데 중학교 2학년 아래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손들어 보시겠어요? 중학교 2학년 이상인 중3부터 고1 막 이렇게 있다. 그 중2 아래도 있으시죠? 다행입니다. 중3 이루만 있으면 사실 오늘 설명하기 좀 늦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왜? 입시제도가 중2를 기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중3부터는 뭔가를 결정하는 데는 좀 많이 늦은 감도 있긴 합니다. 왜? 지금 중3은 고등학교를 곧 선택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의 입시는 대입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고등학교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중3은 조금 늦었을 수도 있으나 오늘이라도 온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거고, 우리 강인경 팀장, 수석연구원이 세 번째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입시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한국사 시험을 잘 못 보고 오면 엄마 아빠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나는 연도를 외우지 마, 이런 얘기 하시고 계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흐름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것들을 외워야 되지, 병자호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거기에 군사들이 몇 명이 동원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즉 어머님들도 필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시가 2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다라고 파악이 되시면 앞으로의 20년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 앞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통 입시 설명회하면 본사에서 왔다, 뭐 비싼 돈 주고 누구 연사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지역 얘기는 안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 전국 얘기만 하고 돌아가거든요. 저는 어머님들이 경기도 광주시에 사시잖아요.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11월 달에 뭔가를 보고 12월 달에 뭔가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받은 화면이죠. 이 아이는 너무 잘 봤나 봐. 이 아이는 너무 못 봤나 봐. 근데 우리 아이들의 10명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저기에 속하는데 8명은 이 아래 사진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시험을 잘 봐도 흥, 못 봐도 흥, 아무 생각이 없죠.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속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12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단 하루 만에 평가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나라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몸살 걸렸으면 어떻게 해? 갑자기 썩은 라면을 먹어서 배탈이 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시험 망치는 거잖아요. 이런 병폐를 막아야 된다는 게 교육의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읽는데 전체적인 트렌드를 잠깐 보시면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아시는 내용인데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변화고 어머님들이 뉴스 기사에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유학년제 들어보셨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학교라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유학년제를 왜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꿈도 없이 무작정 공부하니까 꿈을 만들고 진로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자유학년제가 문제가 있어. 중학교 1학년 동안 시험을 안 보고 진로를 찾겠다고 뭐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활동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네. 그러다 보니 학력이 떨어져. 중2 때 처음 시험을 보니까 시험 결과를 보고 어머니들이 다 뒤로 넘어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또 자유학년제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한 학기 정도만 진로를 탐색해보고 실제로 학년이 바뀌는 시기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진로를 탐구하는 연기학기를 가져보자라고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초3하고 중1은 책임교육 학년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시기가 바로 첫 번째가 중3이고 두 번째가 중1이에요. 이때 아이들이 뭔가 힘들어하니까 이때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자라고 하는 게 책임교육 학년인 겁니다. 이게 다 언제 나온 거냐면요. 6월 말하고 7월 초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다 나왔던 내용들인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교학점제는 뭘까요? 자유학년제를 만들면서 아까 진로 찾자고 했잖아요. 진로를 찾자고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똑같이 아이들을 줄 세워서 평가를 하고 내가 진로를 찾았는데 나는 예를 들어 문과 쪽 성향이야. 근데 너무 수학이나 과학 쪽 과목만 많이 들어. 문제가 있는 거죠.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너가 진로를 찾았으면 그와 관련된 네가 듣고 싶은 과목을 좀 들어. 근데 네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라고 해도 성적 잘 주는 과목이 있으면 아이들은 성적 잘 주는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줄 세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학교처럼 특정 점수만 넘으면 이수한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다. 내신 성취평가제도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만들지 말고 일정 점수 넣으면 A, B, C, D를 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내신 성취평가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2021 개정교육과정 많이 들어보셨죠? 2023년인데 왜 2021을 얘기해? 그게 아니고 2022년도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꿀게라고 발표한 애가 이것인 거고 2022에 발표한 게 처음 적용되는 게 언제다? 내년도에 초 1, 2 교과서가 처음 바뀌고 2025년에 초 3, 4, 중1, 고1 교과서가 처음 바뀌어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처음 올라갈 때 교과서랑 교육과정이가 바뀐다. 어머님들은 그거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 이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처음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을 보는 제도가 2028년 대입제도다. 그럼 이런 흐름들이 어떤 걸로 갈 것 같으세요? 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성취평가로 가는 것 같아. 진로를 찾으려고 좀 많이 애쓰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진로만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견돼서 축소하고 있어. 이런 흐름들이 좀 잡히시잖아요. 그쵸? 이런 흐름들을 갖고 제 뒤에 얘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20년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어떻게 교육지도가 바뀔 거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과연 될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제일 첫 번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 중요한 게 대학이잖아요. 대학 선택일 텐데 우리 학생은 어느 대학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죠. 내가 다 대부분 서울대 많이들 가고 싶잖아요. 서울대 가고 싶고 서울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현수막이야. 수능 보러 가기 전에 현수막이 붙은 건데 고려대 동문회에서 서울대 가라고 이렇게 붙여요. 고려대 동문이면 고려대 가라고 붙여야 되는데 서울대 가라고 붙일 정도로 누구나 꿈꾸는 게 바로 서울대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입시지도에서 수시로 서울대 보낸 아이들한테 좀 뭐 좀 갖고 와. 너 서울대 티를 낼 수 있는 거 갖고 와라고 했더니 딱 4개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펜을 오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에너겔이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 볼펜을 저한테 주문하시면 제가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 못하죠. 제가 관악산 밑에 가서 사와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고 우리 학생 서울대 갈 수 있도록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하시고 또 하나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항상 좀 쿨한 타임이 있는데 오늘 제일 먼저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어머니 제일 먼저 오신 분한테 제가 서울대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대 볼펜으로 공부를 하면 서울대의 꿈을 가질 수 있고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의 입시 흐름을 파악해야 나머지 대학들이 서울대를 따라가고요. 교육부가 가장 대학을 속된 말로 막 때려잡을 때 서울대를 먼저 때려잡아요. 그래야 나머지 대학들이 따라오거든요. 서울대 입시 흐름을 보면 미래의 입시 제도가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울대 입시 흐름으로 딱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 어머님들 정시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시로 대학 간다? 수능으로 가는 거죠? 수능으로 가면 수능만 잘 보면 대학 가느냐? 수능 400점 만점에 400점 맞으면 서울대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보시면 잘해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서 선발하는 균형 전형도 그렇고 일반 전형도 보면 수능 성적도 집어넣지만 교과평가를 본다고 합니다. 수능에서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본다는 거고 교과평가는 3가지가 있어요. 크게 교과 이수연아 어떤 과목을 들었니? 2번째 교과에 대한 성적이 어때? 3번째 세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 이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책들을 읽었을까? 라고 기록하는 게 세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시로 가더라도 이거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서울대가 교과 이수현황, 물론 성적 좋아야 되고 세특 좋게 나와야 되지만 교과 이수현황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대가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교과 이수 수준은 지원 자격하고는 무관하답니다. 아무 상관없어. 근데 평가에 반영할게. 아무 상관없으니까 지원을 해. 근데 넌 떨어뜨릴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어요. 둘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과별로. 인문대학 쪽에는 그런 과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경제학부에서는 미적분하고 확통을 들으라고 하는데 아마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듣고 문과 성향의 아이들은 확통을 듣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경제학부인데 미적을 들으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대학 교수들이 미적을 안 들은 신입생을 뽑아보니 예를 들어 경제 원리 수요 공급곡선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래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오기 전에 이걸 꼭 듣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듣고 와라는 거고요. 공대 쪽으로 가거나 이과대 쪽으로 가면 더 많죠. 기본적으로 투과목은 다 듣고 와. 미적분하고 기하 같은 거 다 듣고 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하잖아요. 그 선택 과목에 이게 학교 다닐 때 이걸 듣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문송합니다라고 해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취업문이 좁고 이과 같은 경우는 대학 가는 문도 넓고 취업할 문도 넓잖아요. 이과 쪽에 대학을 가려면 수학 쪽 관련된, 과학 쪽 관련된 과목들을 이렇게 많이 듣지 않으면 절대로 수능을 400점 맞아도 서울대를 갈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쵸? 어머님들이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대학들은 어떤가? 서울대가 이러니까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도 정시예요. 수시예요. 수시에도 교과라는 건 뭔지 아시죠? 학교 성적만 보고 뽑는 거잖아요.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보겠다. 학생부가 바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서울대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이 다 이제 너가 우리 과에 오려고 하는데 어떤 과목들을 들어왔는지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을 감사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서울대 입시로 두 번째 흐름을 보면요. 이제 학과 구분 없이 뽑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뭘까요? 융합입니다. 융합. 융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융합. 즉 이제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때 같은 경우 서울 시립대가 좋을까요? 모건대가 좋을까요? 모건대 들어보셨나요? 다 처음 들어보시네요. 모건대 저 지방감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서울 시립대 축산학과를 안 가고 모건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를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가 특징이 있잖아요. 그때 막 도시개발해야 되니까 서울에는 그런 과가 없고 도시계획공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 서울대의 방침을 보면요. 융합으로 키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 잘 몰라요. 대학에 들어와도 어떤 성향인지 잘 몰라요. 대학에 들어왔을 때 옛날에 1학년부터 과를 선택했지만 아마 어머님들도 학부제 해보셨죠. 1학년 때 학부하다가 2학년 때 과를 선택하기도 하고 지금은 자유전공 학부라고 아예 뽑는 경우도 많이 있게 하고 특히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는 전과도 굉장히 자유롭고 옛날처럼 뭐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복수 전공하는 게 아니라 복수 전공도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졌어요. 즉 서울대가 이런 방침을 폈듯이 우리 서울대는 그냥 아이들 다 뽑겠어. 3,000년 신입생. 그러면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배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 융합형으로 키우겠다는 게 앞으로의 미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융합일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사과가 떨어집니다. 사과가 떨어지면서 발견된 법칙이 뭘까요? 뉴턴. 선생님이 답변하지 선생님 볼펜 들이면 안 되는데 뉴턴의 뭡니까? 만유인력 법칙 나오셨습니다. 네, 만유인력 법칙 나오셨고 혹시 이과 쪽이셨나요? 만유인력 법칙 이과 쪽이셨어요? 네.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은 질량과 질량끼리는 힘이 발휘되는데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사실일까요? 허구입니다. 스토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사실이 아닌 거 스토리인 거고. 자, 이거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자, 아파트에 폭발이 일어나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보통 불을 안 끄고 아파트가 이렇게 열려요. 열립니다. 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열리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여기 보면 사람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사람 매달려 있고.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물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인문학적 사고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아파트 화재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상상을 해내면 이거를 해결하는 거 문제점은 많잖아요. 이게 열리면 이 건물이 온전할까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건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인 거고 인문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상상력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AI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문학적 창의 융합형 인간이라고 해서 기술은 있으면서 인문학적 사고력을 가진 융합형 인간을 만들자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트렌드를 보거나 앞으로 대학에서 아이들 뽑는 트렌드를 보면 융합형인과 무전공으로 아이들을 뽑는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이제는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학, 어떤 지붕 안에 내가 몸을 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 모집 정원보다 수험생이 더 적다는 얘기. 대학을 가려고 하면 누구나 갑니다. 충남대학교 수학과에 내신 수학 8등급에 합격을 했어요. 교과. 옛날 충남대 국립이라 되게 가기 어려웠던 대학이거든요. 그만큼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으나 이제는 지붕이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서영고, 중경외시, 서성안이 중경외시, 전동노수, 국수세다 이런 대학들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지붕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 시대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붕이 중요하다. 내 관련된 전공된 과목을 듣는 게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들은 어떠냐? 한양대 총장, 신입생 절반, 무전공을 뽑겠다.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엊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2023년 4월입니다. 학과 전공 장벽 허물은 융합 전공제 인재 키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프랑스 같은 데 보면요. 이건 뭐 글로컬 대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대학 이름을 없애고 프랑스처럼 가겠다는 거예요.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5년 동안 1,000억씩 지원금 받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합치는 거예요. 이 대학, 내 대학이 없이. 프랑스 가보면 어떻습니까? 파리 1대학부터 파리 13대학까지 있어요. 우리처럼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파리 1대학은 뭐냐? 연구 중심의 대학. 뭐 파리 3대학은 뭐 예체능 중심의 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특징이 있는 거고, 실제 대학을 다 나오더라도 파리 1대학이 좋다, 13대학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높은 자리로 가서 우수한 엘리트가 되려고 하면 대학 위에 대학이라고 해서 그랑제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랑제콜이라고 해서 뭐 국립 파리 정치대학을 간다던가 아니 국립행정학교를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원 같은 느낌으로 그걸 졸업을 하면 엘리트 코스를 갈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누구나 대학은 다 가는 거고 평등하게. 이렇게 장벽을 허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트렌드를 갈 거라 어머님들이 이제는 지붕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진로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2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진로를 찾는 건데 진로를 어떻게 찾을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워크넷, 커리어넷 들어보셨죠? 들어는 맞는데 가보신 분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입시 설명을 하고 다니지만 저도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제 아들한테 가라고 한 지 5년 전에 처음 가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집에 가신 다음에 아들 워크넷에 앉혀놓고 이거 한번 보라고 하세요. 진로적성 검사.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진로적성 검사만 봐도 이 아이는 벌써 성공한 겁니다. 1시간을 못 봐요. 오래 걸리거든요. 꼭 보게 하시고 돈 내고 어디 가서 진로적성 검사 받을 게 아니라 워크넷 들어가서 보시고요. 보시면 여기서 관련해서 적성에 따라 과도 나오고요. 제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항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항공학과를 가면 연봉은 얼마를 받고 어떤 과를 가야 되고 개설된 대학은 어디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어머님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진로를 찾으라고 하니까 직업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로는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계열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는 거다. 그 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직업이 보이게 된다. 직업은 다양하니까. 그쵸? 어머니들이 꼭 들어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항공 쪽도 뭐 기장도 있고 스튜어디스도 있고 승무원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은 항공교통 관제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항공교통 관제사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 쪽 성향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볼 수가 있다. 항공교통 관제사 하려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되냐? 항공대, 한서대, 경운대 이런 데를 가야 돼요. 못 들어보셨죠? 다 그런 정보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항공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시 요강을 보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런 입시 설명에 많이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이 설명을 듣고 보니 공부를 시켜야 되고 진로를 찾아야 돼. 책도 많이 읽어야 돼. 거실에 벽면에 있는 TV 멀쩡한 거 다 때려 부수고 2층으로 막 끌어올리고 하시죠. 벽면 3면에 책장을 막 사다가 꾸미면서 책으로 막 갖다 꽂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하고 직업이라던가 계열을 찾기 위해서는 드라마, VOD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OTT, 넷플릭스, 웨이브 이런 거 보시면서 아이가 보통 의사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대부분이 의사가 되기 싫다고 해요. 아이들은. 왜? 피 같은 거 다 싫어하거든요. 금붕어 실험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개구리 해고 되게 어려워해요. 그렇죠? 근데 의사가 되게 하려고 하면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의사들은 다 멋있고 돈도 많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멋있고 친구 간의 우애도 막 넘쳐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진짜 이 끈끈한 정에 막 감동이 밀려오고 나도 되고 싶고 조종호 정말 멋있고 조종석이 광고한 자담치킨 너무 맛있으며 막 등등도 막 이래. 이런 걸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닥터 차병수가 얼마 전에 끝난 거잖아요. 저도 퇴근하고 이런 넷플릭스에서 매일 보면서 낄낄 걸었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바람 피는 남자는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람을 펴도 귀엽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의사라서. 의사니까 그냥 바람을 펴도 귀엽더라고요. 남자 같아서 그런가? 네. 하여튼 그만큼 의사란 직업은 선망받는 직업이고 의사에 대한 정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머님들이 또 하나 직업의 세계를 알고 싶다고 하면 이게 2021년 11월 달에
문 닫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거 지금도 다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이 아무튼 출근이라는 걸 보면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에 대한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축산물 품질 평가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특일 막 도장 찍혀 있는 거 있죠. 이거 그냥 마음대로 찍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찍는 거고요. 기장이 아니라 부기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장이 되는 건 알겠는데 부기장은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장돌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목수들 공부 못해서 목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목수들이에요. 망치 하나만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목수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꿈을 찾고 진로를 찾으면서 이런 걸 함께 보는 게 중요하지 테레비를 다 갖다가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아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고 뭐고 잘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손흥민, 류현진 보니까 연봉이 많다던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가도 좋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트렌드가 어떤지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의 우리에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며 소상하게 그려주고 맞춤형 화장품도 만들어준 등 생활 밀착과 넓게 공포 세상을 주는 우리가 요즘 생활 경쟁 선제이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한 로봇팔이 표정을 바뀌 움직입니다. 대화하면서 초상화를 보여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제 초상화를 한번 AI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동물원이나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앞에 가면 이렇게 그려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리는 데도 한 3, 40분 걸리고요. 말도 안 걸죠, 잘. 근데 AI는 말도 잘해요. 챗 GPT 들어보셨죠? 말도 잘하고 섬세하진 않지만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스캔해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벡터 라인상으로 근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긴 한데 어머님 챗 GPT 써보셨죠? 또 미드저니라고 아시나요? 달리2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도 이런 것들 아마 학생은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 걸 이용하긴 하는데 앞으로 그림은 AI가 더 잘 그리지 인간이 더 잘 그리지 않고요. 미드저니나 챗 GPT한테 모나리자 풍으로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면 정말 모나리자 풍으로 그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누가 그림 정말 잘 그렸죠. 초등학교 2학년이 그림 그리는 겁니다. 되게 잘 그렸죠. 그런데 앞으로 그림은 AI가 더 잘 그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AI한테 이끌려면 여기에 말풍선을 다는 게 중요한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기안84가 돈을 엄청 많이 벌죠. 웹툰 잠깐 뜨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요. 내신 컷라인이 190이 넘습니다. 중학교 내신 컷이 190이면 얼마나 잘하는 건지 알죠? 전교 1, 2등 해야지 나오는 점수예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내신을 보니까 뽑는 걸 보니까 내신 100점, 실기 100점. 그림 그리는 거는 반은 보는데 다 잘 그리니까 내신을 볼 거야. 왜? 말풍선 글감을 잘 쓰려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기초적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서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강원 애니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아예 실기를 보지를 않아요. 내신과 이야기 구성을 어떻게 하냐만 봅니다. 왜? 그림은 다 잘 그려. 얼마나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앞으로 글감, 말풍선을 얼마나 잘 갈 건지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체능 쪽도 기본적으로 AI를 이기려면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는 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기초 과목. 초등 때는 국영수, 고등학교 하면 성향에 따라 사회나 과학이냐. 이것이 중요한 시대다. 기본 공부를 해야만 공부 말고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갈 수가 있고 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가는지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수시로 가는 방법이 있고 7월달, 9월달 이렇게 해서 가죠. 지금 한참 준비하고 가잖아요. 정시로 가는 게 수능을 보고 가는 거다. 수시에서 교과 전형은 학교 성적으로 갈래? 종합은 성적 플러스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비교과 볼 거야. 논술은 이도저도 안 되는 애들 추리 논술, 구술 논술 이런 걸 뽑겠다 이런 거고요. 수능은 수시에서 떨어진 아이들 또는 정시 수능으로 해서 나는 내신이 좀 헷갈리니까 수시로
수능 봐서 갈래? 뭐 이런 게 바로 정시인 것이잖아요. 그쵸? 11월 달에 봐서 가는 거.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실제 그러면 어떤 걸로 대학 가는 확률이 높은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작년도 올해 신입생을 뽑았을 때는 2023년도에는 수시가 78, 정시가 22, 올해 고3들이 대학 갈 때는 79, 21, 거의 뭐 8명을 수시로 뽑고 2명을 정시로 가네. 그럼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대학 가려고 하면 8명을 뽑으니까 수시를 준비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표를 보셔야 돼요.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로 많이 뽑는데 특히 여기서 학생부 요건 학교 내신만 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내신으로 제일 많이 뽑죠. 전체 대학을 봤을 때. 이게 전체 대학입니다. 끝에 게 전체 대학.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바라는 수도권이라던가 상위 16개 대학을 보면 뭘로 많이 뽑습니까? 교과를 많이 뽑고 교과로는 10명 중에 1명 뽑고요. 3명, 4명 다 뭘 뽑습니까? 수능이나 학생부 종합으로 뽑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학교별로 등급이 있어요. 대학에서는. 저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가 더 공부 잘할까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가 더 공부 잘할까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학은 우리가 아는 걸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이렇게 뽑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내가 서현 복합고를 가려고 해. 그러면 학적으로 뽑는 비율이 많구나. 난 인서울을 목표로 해. 그럼 수능이 제일 많고 학종도 만만치 않게 많이 해. 교과로 가기 정말 힘들구나. 수도권 외곽으로 가려고 하면 학교에만 충실하면 되겠다. 라고 어떤 목표를 잡느냐에 따라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로 갈래, 학종으로 갈래, 아니면 수능으로 갈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가더라도 수능 최저라는 걸 다 걸고 있어요. 수능 최저 아시죠? 붙어도 뭐 3개에서 합 8 또는 2개에서 합 3, 4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쵸? 이거 뭔지는 나중에 더 입시 설명회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학종과 학생부 교과를 약간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보여드리면 학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수열을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원래? 400칸까지 구하라고 하면 공식으로 풀어내야 되죠? 이걸 400칸까지 풀어서 맞췄어.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맞았는데 학종은 틀린 겁니다. 학종으로. 자, 쌓기 나오는데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렸어. 맞았어. 옛날에는 맞았지 모르지만 이제는 틀린 거다. 학종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를 뽑을 때 대학에서 이렇게 뽑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을 보겠다.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름이 이렇게 4개로 있었어요.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전공과 관련된 막 쓰잘데없는 책들을 너무 많이 읽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름을 단순화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학업. 학생부 종합으로 가더라도 학업이 좋아야 돼요. 팩트를 잘 써야 되는 거고. 진로와 관련된 어떤 과목들을 들었느냐 고등학교 때 그게 중요한 거고 공동체 역량은 인성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얼마나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고 공동체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들 우리 중학교 자녀분들 학생 기록부 보신 분 딱 방학하면 들고 오잖아요. 보신 분 어머님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잘 써있던가요? 네, 잘 써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님들이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종이로 뽑아 올 텐데 못 받으셨으면 아이 지금 가서 책가방을 다 들어보세요. 그때 깔려있을 거예요. 깔려있을 거고 아니면 안 가서 나이스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나이스 하면 갖고 오나 중학생이죠? 보여드렸죠? 네, 보여드렸죠. 근데 거기 보면 어련히 우리 담임이 우리 아이를 예뻐하는데 잘 써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꼭 보셔야 돼요. 중학교 때 써져 있는 건 대학 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나 고등학교 때만 이렇게 써 있으면 아무리 모든 게 좋아도 대학교에서 안 뽑습니다. 잘 보세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빨리 인정하지 못하고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수능 만점 받아도 안 뽑습니다. 두 번째,
급식 배식량에 집중한답니다. 그리고 타인의 요청을 헤아리지 못해. 이런 건 아예 뽑지 않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이렇게 쓰여져 있고 제가 이게 누구 거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저랑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걸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입니다. 그런 상황에 제 아이가 좀 통통하거든요. 통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보시기를 어른이 잘 쓸까? 어른이 잘 쓸까 싶을 텐데 어른이 잘 안 쓴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어머님들 이제 문이과 성향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통합 수능으로 바뀐 걸 알고 계시잖아요. 통합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국어에서도 언어와 매체나 공통으로 듣는 거 말고도 합법과 작문을 할래, 얽매를 할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수학에서도 공통으로 듣는 건 있긴 하지만 성향에 따라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 미적 기하를 선택할 거고 문과 성향의 아이들은 확통을 선택할 건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과 쪽이 왜 유리하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이과 성향이라고 했죠. 확통이 문과 성향이에요. 그런데 수학 1등급 나온 비율을 보면 이쪽에서 85%, 이쪽에서 14.7%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응시하는 수험생은요. 미적분 기하에서 한 절반 정도 보고요. 확통 보는 애가 절반. 응시생은 반반인데 1등급은 이쪽이 85명 나오고 여기 14명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선택 과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표준 점수를 높여줘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경주에서 점수 나온 쪽에 표준 점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본 집단과 이걸 본 집단의 점수를 비교해서 공통으로 봤던 수원 수투를 점수를 평균을 내보고 잘 보는 집단의 점수가 이러니까 여기에 표준 점수에 플러스 몇 점을 더 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미적분 택한 아이들이 보면 표준 점수가 14.7, 14.7이잖아요. 확통 선택한 애는 0.3이 낮죠. 표준 점수가 다 낮아요. 표준 점수가 3점이나 낮죠. 그러다 보니까 1등급에 들어오는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점으로 등급이 갈리는데 3점이나 1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표준 점수가. 이과 쪽을 선택한 아이들이 당연히 1등급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과 아이들은 이걸 몰라서 선택 안 할까요? 여기 가봐야 어려우니까 바닥 깔아줄 건데 여기 가서 너희도 위에 뱀의 머리가 돼야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좋은 친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학이 키다라는 게 여기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 올인해야 됩니다. 수학을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영어학원인데 수학 얘기를 하냐? 수학이 키니까 영어학원이라고 이제 영어가 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이 킵니다. 수학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보면 보통 이과 아이들이 문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왜? 문이과 통합이라 되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 이과생들,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서울대 문과 쪽 바로 교차 지원을 합격한 아이들이 44%나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인 것이고 2%는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내 성적으로 이과 쪽인데 경희대 수학과를 갈 정도의 성적이야. 내가 만약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대학이 바뀝니다. 경희대에서 연세대로. 그래서 내가 우리 모든 집안이 3대째 불자 집안이야. 그래도 연세대 신학과 가야죠. 그렇죠? 불자인데도 신학과 가야죠. 다른 전과를 하든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경희대보다 연세대가 낫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잘하면 대학이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서 수학에 올인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발표를 했는데, 자, 수능 지정 과목 폐지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이과 쪽 오려고 하면 수능에 무슨 과목을 꼭 봐야 돼? 라고 지정을 했었는데, 이거 폐지하라고 해서 대부분이 다 폐지했어요. 근데 고려대는 폐지하는 대신, 나 이거 수능 못 믿겠어. 우리 논술 7년 만에 부활해서 우리 대학이 입맛에 맞는 애를 뽑을래라고 논술을 부활시켰고요. 폐지를 했는데 가산점 제도를 둔대요. 자, 이과 쪽이 들어오려면 수능에 뭘 선택해라는 걸 없앴는데 그거를 들으면 플러스 점수를 줄게라고 바꿨어요. 이게 뭐가 다른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정 과목은 폐지했지만 가산점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문과생들이 이과 친구가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는 키는 수학이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라고 하면 영어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수학이. 수학 상하 해야 되죠. 수원 수투 해야 되죠. 미적분, 확통, 기하 다 해야 되죠. 그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수학량의 1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영어를 수능 영어까지 끝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고등학교 가서 수학에 올인할 수 없다. 수학 가서 리딩, 리스닝, 수능 영어 준비하면 이미 끝났다. 중학교 때 영어를 완벽하게 끝내서 수능 영어를 준비해놓고 고등학교 가서는 시험 때 내신 관리해야 되니까 영어 준비하고 슬렁슬렁 수학하면서 영어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이미 끝났다. 중3 때까지 영어를 끝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끝내셔야 됩니다. 수학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고교학점제라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1학년 때는 공통적으로 들어, 2학년 때는 원하는 거 들어, 뭐 그런 제도인 거고, 학교별로 원하는 분야들이 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고등학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경화영어도 있고, 뭐 광주고도 있고 할 텐데 학교마다 중점으로 두는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버스비 아끼겠다고 보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학교를 좀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집 앞에 있는 학교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학교에 내가 저 대학을 가려고 집 앞에 있는 학교 보냈더니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되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태종고 학생이 광주고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개설이 안 된 과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게 쉽지 않으니 내가 진로를 찾아서 해당되는 고등학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성적표 표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진로 선택만 빼고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뭔지 알죠? 내가 100점 만점에 10점을 맞아도 내가 1등이면 1등급이에요. 근데 절대평가는 90점을 넣으면 A고 60점 떨어지면 2가 되는 게 절대평가잖아요. 앞으로 우리 중학교 2학년 아래부터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상대평가를 유지를 하되 나머지는 절대평가로 다 바꾼다. 왜? 너가 원하는 거 진로에 따라 듣는 거니까 다 절대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거고. 그럼 고1이 상대평가라는 건 뭘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할 때 학생 성적을 본다고 했어. 그럼 뭐밖에 볼 수 없어요? 절대평가는 어느 고등학교 A인데 A 비율이 50%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해? 고등학교 1학년 성적밖에 볼 수 없어요. 학생부 교과로 가려고 하면 고1 성적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고1 성적은 어떤 걸 토대로 나온다? 대부분이 중학교 과정이 고1 과정하고 연결이 돼요. 중학교 때 열심히 내신 준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하지 않으면 고1 때 내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행이 중요하냐 심화가 중요하냐? 심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 선행은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여기서 드립니다. 고1은 상대평가다라는 거, 성적의 고1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 짧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제 설명 마치고 다음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자, 어머님들 집 앞에 고등학교 보내면 안 된다고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고등학교도 상대평가지만 ABCD 중학교처럼 표시를 하는 거 아시죠?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여기 있는 학교들 다 뭔가요? 요거 이 근처에 있는 학교죠. 용인에 있는 거죠. 뭡니까? 자사고, 내고, 특목고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준 편차와 A 비율이에요. 보시면 A 비율이 무지하게 높죠. 2는 거의 없죠. 그죠? 표준 편차는 뭡니까? 평균을 기점으로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벌어졌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보통 특목고는 다 한 자리 숫자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7개 있잖아요. 우리 광주시에.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가 다 20이 넘어가고요. A보다 2가 더 많아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여기 학교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어렵고 여기 학교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쉬워서 여기는 A가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교육 환경이 좋고요. 치열하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여기 있는 아이들도 치열하게 공부하지만 치열하게 하는 애들만 한다는 거죠. 특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 성적이 좋았던 아이도 여기 갔다가 여기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점점점 이쪽으로 밀려난 아이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 경화 여고 사립이죠.
여기 기숙사 학교고 대학 그래도 합격률이 좋아요. 4년제 대학 지난해 70몇 프로인가 그래요. 4년제 대학 많이 보냅니다. 근데 경화 요거 자체도 여기는 학생부 교과를 가는 게 아니라 학종 중심으로 대학을 보내요.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서류를 잘 만들어주는 고등학교인 거고 나머지는 내신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파악을 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되지 무작정 막 집 앞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여기 비평준하잖아요. 학교별로 성적 차이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광주시라도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좋다. 보내도 됩니다. 버스티어 보내더라고요. 여주까지 더 좋으면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화성고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서울대랑 몇십 명씩 보내잖아요. 화성고 보내도 됩니다. 비평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교통비 때문은 아니지만 오히려 남학생들을 기숙사에 있는 학교 보내는 게 좋습니다. 얼굴을 안 봐야 안 싸워요. 제 큰아들이 김포외고 다니는데 딱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오면 아빠랑 고2인데도 껴안아요. 오빠 이런 아들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맨날 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남학생이라고 하면 꼭 기숙사에 있는 학교 보내는 건 어떨까 심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대학 유형별로 과학고나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아까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많이 보낸다고 말씀드렸고 수능으로 자사고는 워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수능 중심으로 가고요. 외고국제고는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보냅니다. 또 일반고도 수능 중심으로. 왜냐하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한 학년에 300명이면요 250명은 버려. 50명만 때려놓고 걔네만 별도로 수능 달달달 시켜서 입시 실적 만들어요. 250명은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보내서 50명이 될 수 있으면 일반고 보내셔도 됩니다. 후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일반고에서 내신 3등급 넘어가면 인서울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보내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고를 보낼 때의 장점, 특목고를 보낼 때의 장단점이 있으니 일반고 가면 내신은 유리할 수 있지만 사실 편차가 심하다. 학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 특목고를 가면 커리큘럼이 단단하고 학종으로 갈 때 아무걸 안 해도 금수저가 아니라도 학교에서 하라는 거 그냥 따라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 채워진다. 특목고의 장점인데 또 멘탈이 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워낙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많이 모이니까 실제로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다 잘하니까 내가 밀리면 멘탈이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또 기숙사에서 적응 못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여기 보니까 큰일 날 수 있으니 아예 성향에 맞게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광주에서 보낼 수 있는 학교 정리해봤습니다. 외고 8개, 국제고 3개 보낼 수 있죠. 또 광주에서 보낼 수 있는 거 7개. 제가 순서는 여고, 남고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좀 입시 실적이 좋은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집하고 가까운 순서대로 써놓은 게 아니고 이것도 좀 참고해서 중3 아이라던가 중2라고 하면 이쪽으로 보내시는 게 좋고 나머지 10개는 전국형 자사고입니다. 전국형 자사고 보내면 가장 좋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머님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전국형 자사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자사고는 어떻게 가느냐? 전 과목을 잘해야 간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특목고 입시 설명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고는 영어만 잘하면 갈 수 있다. 2학년, 3학년 영어 A 받으면 갈 수 있다. 근데 A 비율 몇 프로인지 아시죠? 또 25%, 30% A 주잖아요. 2, 3학년 4개 학기 A 받으면 외고, 국제고 다 갈 수 있다. 영어 성적만 좋으면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비평준화 일반고는 어떻게 가는지 알죠? 내신으로 가잖아요. 2학년 성적 60, 3학년 성적 60, 예체능 30, 총기 150에 출결, 공사 이런 걸로 200점 만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좋은 고등학교는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한민고등학교 파주에 있죠. 거기 191이 커트라인입니다. 191 맞으려면 다 올 A가 B가 한 개씩 보여야 191이 넘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중2다. 그러면 이거 어디 들어가서 계산해 보냐면요. 네이버에다가 경기 고교 포털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이 성적을 엑셀 파일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예측까지. 그러면 우리 아이 성적이 180이다, 170이다, 150이다. 이걸 예측할 수 있으니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이렇게 특목고 보내고 싶고 우리 학생이 막 사진 찍으니까 되게 기분 좋습니다. 특목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남학생들 기숙사 가는 거 싫어해서 특목고 가기 싫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남학생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갈 때 중학교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내가 갈 수 있는 중학교 2개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가 탐방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올 때 그 학교가 밥을 줍니다. 오는 날 밥을 굉장히 잘 줘요. 남학생들은 밥 보고 학교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세요. 이게 파주에 있는 세경고라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밥이 너무 잘 나와. 세경고가 이 영양사가 있을 때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고 이 영양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GS 그룹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은 5회기 연봉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양사가 나가보면 주춤해서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특목고 가기 싫다라고 하면 이런 특목고의 식단들을 얘기해 주면 좋아. 정말 이렇게 나와요. 이상호는 1년에 한 번 개교 기념일에 나오겠지 매번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요. 김포 외고 가 있는 제 아들은요. 정말 밥이 너무 나와서 랍스터가 나오면 안 먹는다. 집에 오면 뭐 먹는지 알아요? 6끼 토일 라면만 먹다.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너무 그런 거 먹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못 먹어보는 것들 많이 먹으니 남자아이들은 이런 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 일반고 하면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줍니다. 제가 그냥 웃기자고 한 얘기니까 절대 이렇게 주지 않아요. 주지 않는데 일반고 가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그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어머니들 초 중이다. 그럼 지금 할 거는 뭐냐? 진로 찾아라. 그리고 기본기 탄탄을 쓰는 국영수에 올인해라. 필러무랑 배제고 뭐고 신경 쓰지 마라. 국영수 기본기 탄탄히 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문이 넓어진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제 내신에 우선 집중해야 되죠. 학교 내신에 집중하는데 이때 문이과를 탐색을 하셔야 돼요. 2학년 때 문이과는 없지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고1 때 수요조사합니다. 그 과목들을 탐색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요. 고2 때 가면 이제 내가 학생부 교과로 갈 거니 학종으로 갈 거니 수능을 준비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난 내신은 아닌가 봐 이제 수능형 인간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고2 때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3 때는 이미 이제 1학기가 되면 끝났어요. 끝났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봐도 잘 안 나왔다 싶으면 수능에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하시고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초 중이실 거잖아요. 자, 두 가지 커리어 워크넷 가시고 국영수에 탄탄히 하시고 중학교 때까지 영어 끝내고 고등학교 가서 수학에 올인하고 마음 먹으시면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꿈을 향해 큰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영어 그럼 어떻게 중학교 때까지 끝낼 건가 우리 강민경 우리 수업 연구원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솔직히 좀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금요일 반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앉아서 좀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감시하는 건 이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너무 집중도 있게 너무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좀 뽑아가지고 말씀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앞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의 입시 정책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영어에 포커스 두고 영어 쪽으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있는데 여기서 어머니 잘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저만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안 보이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혹시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두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좀 여기는 좀 집중도가 높으니까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긴 당연히 이렇게 비어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한번 좀 이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 영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가 아니고 우리 10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취업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지금 취직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정말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바로 영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거기에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왜가 아니죠. 어떻게 영어 학습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자꾸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건 2015개정, 우리 아이들이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는 2022개정이 내년도부터 순서대로 들어갈 거긴 한데, 자, 09개정부터 15개정까지 해가지고 조금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조금은 형식적인 이런 느낌의 영어 교육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은 듣기와 말하기가 새로 추가가 잘 안 보이죠. 이거 끄면 좀 될까요? 이렇게 탄성이 이렇게 자 이렇게 듣기와 말하기가 추가가 되었고요. 자 조그맣게 넣었네요. 제가 신설된 것들 보면은 간단하게 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된 거 보면 읽기와 쓰기 보시면은 지금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4대 영역 다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뭐죠? 우리 실생활에 좀 접목해서 그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학생 발달 단계 고려해서 학습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 4대 영역은 다 들어가져 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다 들어가져 있는데 요거는 우리 학생 발달 단계 고려해서 교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무래도 문자 해독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읽고 이런 것들, 글 보는 것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음성의 좀 사운드에 기준을 해가지고 좀 듣기랑 말하기의 비율이 좀 높아요. 높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중등부 좀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읽는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읽기부터 좀 더 뒤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쭉쭉쭉 가서 결국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쓰기가 상당히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학부인들 잡으셔야 되는 거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다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듣기랑 말하기는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읽기와 쓰기의 비율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기와 쓰기의 비중이 증가라고 말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 때 공부하던 거하고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말하기와 쓰기가 정말 우리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구나. 요거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그래서 15개정이고요. 우리 22개정부터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 적용되는 그 교육과정 잠깐만 보고 볼게요. 자, 우리 22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영어과에서 핵심적인 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란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뭐 회화인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경청해 주시고 서로 말하고 이런 것들 자료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좀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의사소통 뭐라 그랬지? 이해 그런 웨이 방법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조금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영어로 대신 정보를 내가 습득을 하고 영어로 산출되는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내가 누리면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 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 역량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22개정에는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이해라는 것과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4대 영역은 4대 영역으로 일단 나오지가 않네 라고 해서 기존에는 15개정에서는 우리 언어 기능적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면 이제는 이해와 표현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롭게 이제 기술이라든지 시대가 변하고 기술 발달하면서 조금 더 의사소통이 다변화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새롭게 등장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면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도 잘 모르겠죠? 아실 것 같아. 자, 우리 SNS 같은 거, 유튜브 이런 거, 영상을 보고 내가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우리
줌 같은 거, 비대면 수업하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그런 노트예요. 새로 만들어진 형성된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공동체고 이렇게 조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4대 영역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대 영역보다는 이해와 표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각각은 좀 제가 이 교과 과정 조금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라는 파트입니다. 이해라는 파트인데 사실 우리 어머니들 요거 지금 글씨를 제가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죠. 내용 자체가 좀 많아서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사진 찍어주신 거 너무너무 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열심히 자꾸 준비한 사진 찍어가시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요거 교육부 들어가면은 교육부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요거 사진 찍는 것보다는 교육부 들어가서 22계정 영어과 이렇게 하시면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중요한 것들만 읽어드릴게요. 사실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자, 우리 초등부 먼저 보자고 하면은 이야기나 서사 및 음문에 대해서 배운다. 담화와 글, 소리를 숙별한다. 의미 이해하기, 정보 파악하기, 의미 추측하기, 뭐 이런 것들, 담화나 문장을 듣거나 읽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초등부 수업이 되어 있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도 이야기나 서사 및 음문, 그리고 뭐 실생활에 연관된 것들, 소리 식별하기, 줄거리나 요지 파악하기, 뭐 의도나 목적, 뭐라고 쓴 걸까요? 추론하기, 오구나. 저는 이걸 다 읽고 온 건데도 이렇게 좀 안 보이니까 당황한데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시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내용 자체가 사실 그거죠. 듣기, 읽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파트는 정보가 주어지면은 내가 이게 글로 쓰여져 있으면 읽기죠. 그리고 음성으로 제공이 되면은 듣기입니다. 그리고 뭐 영상으로 되면 두 가지가 다 혼합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정보가 주어지면 이해를 하는 그런 능력들 향상시키겠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거고요. 자, 우리 표현이라는 것 한번 볼게요. 표현도 자, 표현이라는 부분 보면은 자, 우리 좋은 편인데 자, 일상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뭐 이제 리듬이나 이런 억양 이런 것들 맞춰서 따라 말하기, 뭐 듣거나 답하기, 그리고 뭐 맞게 말하거나 쓰기, 그리고 문장 보고 바르게 사용하기, 뭐 이런 것들 기술하기, 글쓰기, 고쳐쓰기, 요약하기, 글쓰기, 말하기, 식별을 설명하기,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우리 기존에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딱 좋으시게 왔습니다. 우리 보면은 유사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파트랑 보면은 듣기, 쓰기와 말하기 파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라는 것은 우리 목적과 정보가 주어지면 그 목적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담화와 글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 이해하는 것들 그런 능력을 말을 하고 있고요. 듣기, 읽기, 보기 이쪽이 들어가져 있죠. 자, 그리고 표현이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적절한 그런 매체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글이나 말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들어가 있죠. 여기에 제시하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 22계정 교육과정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 너무 막 뭐 낯설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죠. 이거 우리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런 흐름이 사실 너무 막 돌발적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등부 내신 해가지고 특징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다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과정중심평가 먼저 들어갑니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과정중심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15계정 교육과정의 가장 주된 핵심입니다. 요거 쭉 읽어보시면 사실 그 일부에서 요것도 다루긴 했는데 너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거는 이제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뭐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 변화 성장이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만 딱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습을 하는 중간중간에 다 수시로 체크해서 그 과정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가장 크게 좀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5계정 교육과정의 핵심이고 요거는 아마 22계정에서 쭉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시험 한 번은 끝나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요거는 우리
제가 이 근방의 학교들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혹시 잘 보이나요? 이것도 우리 학교 알림이 가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씩 좀 쪼개지는 게 있네요. 자, 과정중실평가라고 해서 우리 경안중학교 2학년 거도 가져온 거예요. 영어평가 계획입니다. 평가식이 보면 어때요? 자, 일단은 지필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것들 지필평가 말하는 거고요. 수행평가는 그 외적으로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활동들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평가식이 보시면 우리 시험 같은 것들은 딱 특정일이 있죠. 근데 우리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은 어때요? 수시로 들어갑니다. 수시로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포트폴리오는 특히 여기도 있죠. 수시로 들어가는 거.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태도나 이런 것들 체크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필기 같은 것들 잘 되어 있는지, 교과서 준비 잘 되어 있는지, 하라는 거 잘 했는지, 그리고 수업 중간에 딴지 안 걸고 태도 좀 잘 바른지. 우리 학생 이거 몇 점 정도 나와요? 포트폴리오, 태도 이런 거? 저 너무 집중됐나요? 아 진짜 아직 지금 1학기 끝났죠? 2학년 1학기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지금 10%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10% 들어가는 이 비율 수시로 체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중학교 지금 2학년 걸로 가져왔습니다. 평가식이 보시면은 특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다 공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 들어가 보시면 확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행평가 들어가서 있고요. 우리 여기 학습지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보면은 3월부터 6월까지 계속적으로 체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정을 좀 틈틈이 보겠다, 학습 습관 내가 보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라는 거 잘했는지, 고치라는 거 잘 고쳤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정의적 능력 평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15개등에서 새로 나온 그런 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교과에 대한 흥미나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태도, 학습 습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또 이제 자기관리 능력 이런 거 해가지고 수시로 체크하겠다. 우리 지표평가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또 캐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우리 때랑 다르네. 수행평가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네. 지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수행평가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특징 높은 비율의 수행평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광주중학교 3학년거 제가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근데 여기 지역은 거의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뭐 40에서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거의 대다수의 학교 다 5대5예요. 거의 5대5. 여기도 5대5죠. 지필평가 5, 수행평가 5. 그래서 이렇게 5대5. 자, 그 제가 여기서 좀 재미진 거 하나 봤는데, 자, 여기도 보면 지필평가 5, 5대 50대 50.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지필평가가 50인데요. 나눠져요, 지금. 1차라고 하는 것은 중간고사고 2차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한 번 25%인데 우리 재난영화 글쓰기 20%예요. 내가 시험 열심히 봐봐가지고 뭐 95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그거랑 동등한 수행평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필평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수행평가 상당히 조금 우리 어머니들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지역은 제가 45%도 봤는데 더 어디 있는지가 지금 눈에 안 들어오네요. 50% 이상으로 높은 수행평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광주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중요한 수행평가는 어떤 활동들이 들어가 있느냐 조금 살펴보자면요. 내가 벌써 들어가긴 했는데 수행평가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재난영화 관련 마인드맵이 비행이 뭐 초안 작성하기. 자 중요한 거는 논수령입니다. 논수령 우리 수행평가는 대다수가 다 쓰기 듣기 이런 논수령이에요. 논수령 저 학교도 좀 볼게요. 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초안 작성하기 논수령 20%입니다. 자, 바른 식습관을 주제로 설득하는 글쓰기 논수령 들어가져 있고 장주부 범위활동 쓰기 듣기 논수령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마지막
긴급 내신 특징 말씀드리는 거 표현하는 영어의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선언 수령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실제로 제가 좀 다운로드 받은 내용들인데 요거 근처에 이제 우리 학교들 요거 아마 광주중학교 같아요. 광주중학교에서 이제 수행표가 이렇게 실시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행표는 사실 그 이 아이들의 그 지금 학습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실수료 가정 중심의 평가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이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받아보시면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평가 기준도 정확하게 되어져 있고요. 평가는 들어져 있고 평가 요소 내가 뭘 볼 건지 학교에서 무엇을 볼 건지라고 하는 것들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글을 주어진 내용의 조건에 따라서 잘 썼는지 문법적인 내용 내가 쓰라고 하는 것들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내용을 다 썼는지 단어 이런 것들 그리고 양 단어 수, 워드수 다 맞춰서 썼는지 문장을 제대로 다 썼는지 이렇게 평가 요소가 좀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홍보하는 글쓰기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이 들어가져 있고 자 상당히 꼼꼼하게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홍보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지역 대표하는 추천고수 2개랑 그 이유 각각 서술 하시오. 근데 그거 2개랑 이유도 썼어. 그럼 만점. 근데 하나밖에 안 썼어. 그럼 점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조건, 평가에 대한 조건이 다 들어가져 있고 요거에 따라서 요소에 맞춰서 점수를 가져간다. 그래서 간단한 글쓰기가 아니고 조건이 주어집니다. 요것도 이제 큰걸중학교 들어가져 있는데 워드수 잘 맞춰져 있고 잘 보이죠? 큰 거가 나올 거예요? 네. 자, 주제가 주어지죠? 너 모토가 뭐야?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글쓰게 되어 있어요. 주제가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집니다. 문법 같은 것들, 너 조건 관계 생명사 반드시 써야 돼. 이런 것들 다 주어지고요. 그리고 양도 들어가져 있어요. 아이들이 글 쓰는 연습 열심히,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 수행평가 때 진행하기 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요거 밑에 있어요. 문장 끝에 마침표 표시 반드시 하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로 쓰시오 라고 하는 것들 솔직히 대문자는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항상 좀 글 쓰는 연습이 들어가져야지 놓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수행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행평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 지필평가에서도 선언수록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자, 여기도 동일하게 물론 요거는 시험 정해진 시험 시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수행평가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조건이 주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고 문법적인 내용 이런 것도 써라. 이거 문장문 잘 안 쓰면 이거 당연히 적으겠죠. 그래서 지필평가에서도 선언 수령 쓰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흐름 선언 수령 중요한 건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요거 지금 중앙고 광주고 그래서 중앙고 광주고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그냥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고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정보를 너무 많이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논수령 평가 비율 수행평가도 동일하게 상당히 비중이 높죠. 상당히 높고 지필평가에서 논수령 시험 6% 들어갑니다. 한 학기에서 지금 논수령, 지필, 수행평가 다 합해서 42% 반영되고 있어요. 논수령이 상당히 중요하다. 잡으시면 됩니다. 자, 광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여기 훨씬 진짜 높아요. 50.5%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에서 우리 지필 객관식보다 우리 써야 되는 논수령이 정말로 중요하다. 요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선언수령이 중요해진 이런 흐름은 사실 우리 현재 이제 입시 체제라든지 교육 정책 같은 것들 보면은 선언수령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또 아실 거예요. 이런 정책들 좀 바뀐 것들 좀 보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입시 체제 방향이 모든 방향이 선언 수령의 중요점을 알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고교학점제죠. 고교학점제에서 지금 1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학점제 쉽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선택할 거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절대평가입니다. 그죠? 절대평가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1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신 변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400점이면 우리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대학교에서는 사실 뭐 100점 받는 친구들 너무 좋죠. 하지만 변별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건 공부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차선은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 내신 말고 좀 정시비를 높여야겠다. 그래서 수능으로 좀 응급할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하지만 우리 6월에 또 발표된 거 있죠? 사교육 경감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킬러 문항 배제한다라고 발표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능도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이런 방안들, 이런 느낌이 모두 다 좀 서술형 평가 방식의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예상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28학년도 수능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죠. 이제 계속 올해부터 계속 올해 뭐 상반기에 발표하네, 하반기에 발표는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미뤄지고 있어요. 뭔가 아직 발표가 나는 것도 봐야 되긴 하지만 계속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뭐 아이디 좀 도입하겠다. 그리고 뭐 새로운 수능 체제 만들어야 된다. 서술형 도입하겠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 방식은 아마 조금 더 축소되진 않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 잡으셔야 되고 지금 킬러 문항 나와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 6월 26일 날 발표한 정부에서 킬러 문항 있죠. 사실상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면 교과서 외쪽으로 이제 사교육 경감시켜가지고 교과서만 학습 정확하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취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좀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어 같은 경우는 6문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뭐 다 볼 것 같을지 보진 않을 거고. 자, 요거는 지금 왜 이게 킬러 문항인지 그 이후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하기 다소난해, 흐름이 어려움, 난이도가 높다, 이런 것들이에요. 교과서 외쪽에서 교과서만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킬러 문항 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그거죠. 다소난해. 흐름이 어려울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정확한 기준이 없죠.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누가 이거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준킬러 문항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학부모님들 킬러 문항 없어진대, 수능 쉬워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죠? 킬러 문항 하면서 우리 고3을 건드렸잖아요. 수능 옥전에 있는 고3을 건드렸죠. 이러면 솔직히 안 되는 건데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야? 이거 나이도 갑자기 줄어드는 거 뭐야? 상당히 어지러운 편이에요. 학생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너무 힘듭니다. 언제 입시 정책이 바뀌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입시 정책이 좀 바뀌더라도 거기 흔들리지 않는 좀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든, 체감 난이도가 높은, 체감하기에 조금 어려운. 자,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사실 이 수능의 의미를 좀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문항인데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 정책이 급하게 바뀌는 건 솔직히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언제라도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정확한 이런 영어 실력, 실질적인 영어 실력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 자체가 언어적인 이런 학습 학문이다 보니까 시험을 실질적인 실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에 있는 것을 외의 지문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채택하는 거, 본인 학교에서 쓰는 걸로 쓰고 있어요. 교과서 어떤 걸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편차 이런 것들, 이런 워드약 거 쓰고 어떤 출판사건은 들어갔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지문을 써야 돼요. 당연히 외부 지문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좀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이런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주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런 배경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다독 같은 거 정말 중요해요. 다독. 그래서 배경 지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보 알고 있는 주제냐 모르는 주제냐에 따라서 이 시험품 보는 그런 시간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의 확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초중등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워보는 말씀드리고 여기 다 보일 수는 없고 우리 가장 최근 걸로 뽑혔던 내용 하나 보면은 24학년도 수능 34번 문제예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주제 이런 것들 제시해서 어려울 수 있는 너무 문장 구조가 사용이 길게 사용된다고 이렇게 조금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사실 우리 S라이팅 레벨 높긴 높아요. 11레벨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기후변화 같은 내용들 저희가 일단 다 배웠던 내용이고 단어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S라이팅? 그래서 학생은 다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주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이어지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에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주제 한 달에 8개 가지의 주제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해서 우리 한 번도 S라이팅 학원 다니면서 배웠던 건데 나 이거 되게 낯이 있다 하고는 얼마나 땡큐예요. 그래서 우리 S라이팅 학생들 좀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입시라기보다는 영어의 전반적인 내신 트렌드 이런 것도 다뤄졌고요. 그래서 우리 영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S라이팅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데 라고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영어는 이게 지금 4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하나만 뚝 떼놓고 학습하는 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언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나 듣기만 할 거야. 듣기만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이제 단어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어를 읽을 때는 뭐야? 이건 읽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4대 영역은 다 유기적으로 영역이 연결되어 있고 이 4대 영역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뭐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RC 파트, LC 파트, 단어 이런 것들 다 다르잖아요. 양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4대 영역 다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달에 8개의 주제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학습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S라이팅 영어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영어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주제 중심 영어 학습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 리스닝과 리딩 파트에서 다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런 내용들 배경 지식 토대로 해서 말을 하면 스피킹, 글을 쓰게 되면 라이팅이다 라고 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 다 표현할 수 있는 사실 22개정에서 나온 그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만드는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 리딩 파트예요. 그래서 리딩의 본문을 먼저 만듭니다. 이 본문을 만들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말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 세종대왕에서 어떻게 지편전 어떻게 글을 만들었고 학자가 몇 명이었고 이런 다양한 스토리들을 만들고 이 내용 본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머라이징 돼서 들어온 게 리스닝이에요. 아무래도 리스닝이 리딩보다는 어려운 감은 있죠. 그 동일한 양으로 하면은 좀 리스닝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약본 형태로 들어간다 라고 해서 정말로 좋은 건 뭐냐, 요약본 형태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문장 구조가 패러프레이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법적으로 조금은 약하더라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는데 이렇게 리스닝에서는 쓰는구나, 문장의 구조의 변화를 조금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사어, 유의어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학자 여기서는 사이언티스트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리스닝에서는 엑스퍼트, 전문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유사어도 조금 자연스럽게 아이들 조금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닝과 리딩에서 듣고 읽기, 이해하는 학습한 다음에 우리 그럼 한번 말 한번 해보자, 글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리스닝 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뭐 틀어놓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난 이거 그냥 우리 뭐 BBC 이런 거 틀어놓을 거야.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사실 그냥 내가 그 단어를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몰라 하면은 그냥 정말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파트를 듣더라도 의미 있게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파트별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또 나왔네요. 의미 있는 듣기를 해야 된다. 한 문장을 듣더라도 의미 있이 말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 어휘 모르면 안 들려요, 사실. 그래서 아무리 그냥 들어놓기만 하더라도 단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단어 학습하고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예습으로 음원을 들어와야 돼요. 음원을 듣고 디테이션 해옵니다. 자, 좀 특징이 있죠? 풀 디테이션이네. 블랭크가 아니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듣고만 끝나는 영어는 이제 안 돼요. 말을 하고 라이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글을 쓰려고 하면 우리 정확히 듣는 연습 먼저 해야 돼요.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블랭크로 들어가다 보면 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관사 막 이런 것들 좀 놓치기가 좀 상당히 쉽거든요. 그런 것들 좀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하게 음원 문장으로 해서 듣는 연습할 수 있도록 디테이션 아이들이 예습으로 해오면 이 배운 내용 토대로 해서 수업 시간에는 뭐 다양한 방법의 섀도우 스피킹, 뭐 듣고만 말하기, 들으면서 말하기, 뭐 스크립트 없이 따라 말하기 이렇게 해서 입에 익히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미리 들어온 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레슨 시간에 해석까지 다 한 다음에 요 배운 내용은 우리가 문장 통으로 외우고 있죠. 통으로 외운 다음에 요건 다음 시간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으로 외운다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통문장 암기만큼 정말로 그 영어 효과적인 부분이 없어요. 이 문장을 계속적으로 외워가면서 계속적으로 되네, 뭐 내가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의 자체를 외우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글 쓰는 것도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딩 파트 뭐 이제 저희가 본문이 주어지고요. 당연히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합니다. 그래요. 뭐 컴플리션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너가 잘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만 당연히 들어가고 그뿐마다 이제 신텍스, 주어, 동사, 동사, 뭐 목적어 이런 것들 꼼꼼하게 다 잡아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운 내용들 7레벨부터는 우리가 한 유닛당 그 문법, 뭐 그래머 포인트 같은 게 한 코치씩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배운 것들 토대로 해서 한번 글 한번 채워보는 연습들 들어가고 있는 게 리딩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서술형이 중요합니다. 서술형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저희가 단순히 글, 영어, 뭐 이렇게 옮겨 적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30문을 결론 잡아서 정확하게 글 쓰는 에세이형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라이팅 수업 시간에는 좀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마인드맵 그려보고 큰 틀 한번 짜보고 서론 이렇게 들어가고 나의 아이디어는 의견은 이런 것들이야 한 두세 개 정도 적어보고 결론까지 그래서 정확한 제대로 된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글 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글만 썼으면 땡 요건 아니죠. 첨삭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해외에 있는 첨삭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요거는 사실상 요즘에 좀 이제 기계 첨삭 아무리 잘 나와 있어도 우리 그 선생님들이 웨이터들이 잘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문 자격을 가진 우리 웨이터들이 다 저기 첨삭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첨삭이 조금은 느릴 수 있어요. 피드백이 조금은 느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72시간 내에는 돌아온다. 이거의 토픽이고요. 친구가 쓴 글이고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첨삭지가 돌아옵니다. 자, 요거 보고 끝이 아니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글 써보는 연습을 라이팅까지 우리 교재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 편의 글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주제 30불로 잡아가지고 너가 틀린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써보는 것들 해서 중등부 내신에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사실 우리가 선언수령이 확대되면 가장 불안한 친구들은 누굴까요? 글씨 못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글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러면은 채점 안 돼요. 그러면 점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써보는 연습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 제대로 쓰는 연습을 들어가고 있고요. 라이팅 한 번씩 제대로 쓰기. 글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래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머 라인, 문법 풀제 이런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고 정확하게 문법적인 내용들도 다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뭔가 한 번에 다 들어가네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라이팅 할 거야. 손을 수령 해가 들어갈 거야. 우리 오늘 핀플에 대해서 글 한번 써보자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줄줄줄 쓸 수 있는 친구는 솔직히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내가 아이디어가 없어. 핀플이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 여드름이 뭐예요? 왜 나는 거예요? 뭐 피부과가 영어로 뭐예요? 배우지 않았으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글 못 씁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내가 관심 없는 부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말로도 글 쓰기가 힘들죠.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 배경 지식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 문법적인 내용들 다 배우고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학습하고 그걸 토대로 우리 아이들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에 모든 이런 학습이 끝나면 먼스터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습 습관 잡아주기 위한 이런 포트폴리오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신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 있죠? 잘 썼는지, 잘 붙여 썼는지, 틀린 거 붙였는지, 오답 제대로 붙여져 있는지, 릴라이팅 다 써있는지, 청색이 붙어 있는지 아이들 하나하나 학습 습관 잡아주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요즘에는 가정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에스라이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좀 어려요. 초등부 저학년이에요. 그리고 좀 초등부 고학년이긴 하지만 파닉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희가 주니어 프로그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한 6단계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우리 에스라이팅 프로그램보다는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저학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에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리딩, 리스닝,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을 한 번에 여기서 총 3번이 한 세트예요.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 주니어 라인은 워크북 하나랑 스튜던트북 하나랑 해가지고 수업 자료 그리고 복습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9번이 한 세트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파닉스 이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면 6개월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길지 않나요?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파닉스가 정말로 영어의 밑단계죠.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읽고 이 문장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BC, C, D, F 해가지고 리뷰하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씩 아이들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실 우리 저학년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꼼꼼한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파닉스부터 우리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터미디어부터 어드밴스 단계까지인데 저 중간중간 보시면 YC, LC, 스피킹 뭐 다 들어가져 있어요. 사대형업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져 있고 조금 아이들이 크면은 그래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니어 프로그램의 특징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스토리 기반의 주제별 통합 언어 교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문장력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듣기에 좀 치료하면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약한 게 또 있죠? 뭐가 있죠? 집중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좀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스토리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스토리북 그런 수순대로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흥미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다 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RC 파트예요. RC 파트 유닛 1에서 마이클이 새로운 바이크를 샀어 라는 내용으로 우리 리딩 파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유닛 2의 RC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세자전보다 보니까 컨트롤이 힘드네. 나는 I can control my bicycle 해서 또 연관된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 했더니 부셔져 버렸네 라는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잡고 아이들이 쭉 흥미 좀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스토리북도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뒷밥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저거 마이클이 마이클 맞았죠? 마이클이 바이스킬을 샀네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하나의 스토리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티별로도 좀 유사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RC 파트에서 뭐 강아지 퍼피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S나 스키키 이런 거에서 너
스피킹 주제는 너 뭐 애완동물 있니? 길러 갔니? 이런 내용으로 좀 이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저 레벨 친구들, 저 레벨 아니고 저학년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이런 소리에 좀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피킹 프로그램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막 스피치를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는 이제 뭐 스마트업 같이 해가지고 좀 간단한 대화, 일상생활 대화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점점 더 빌드업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하는 그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킹 프로그램도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좀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S라이팅 초중등 영어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사실 난이도는 우리 11레벨 넘어가면 거의 고등부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전반적으로 모든 레벨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상담을 좀 따로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너무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강 팀장님. 이렇게 10분 내로 피곤하시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네, 앞에서 뭐 S라이팅 요거까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걱정이 내가 조금 공부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가르치겠다. 이게 아주 옛날 얘기거든요. 요즘 부모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 애가 좀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얘 아빠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나 맨날 전도일 뿐이었다. 우리 애가 뭐냐. 학원 똑바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영어는 수준이 없습니다. 여기 부모님들하고 요즘 말씀 나눠보면 영어 너무 잘하셔요. 저도 영어 2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수생들을 많이 다니면서 대학 보낸 학생들이 10,000명 가까이 정도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이 영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도 대학생 못지않게 성인 못지않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인데 토플 점수가 거의 만점에 나오는 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초등학생만큼도 안 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일관된 학교에 커리큘럼도 있지만 다양한 레벨 S라이팅을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학습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학습을 하면서 연결되어 갈 수 있다. 드리겠습니다. 자, 레벨. 아까 영어에서도 앞에서도 수업 연구를 잘 해주셨는데요. 초등학생은 파닉스 어드밴스부터 여기까지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36개월 동안 아이가 계속 성장하면 토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역량이 맞춥니다. 자,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면 6레벨부터 10레벨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중3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대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1등급까지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성을 빨리 끝내죠. 지금 뭐 피곤하신데 가득합니다. 자, 이렇게 각 학년별 레벨들이 나와 있고요. 전국 수준에서 비교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영어 브랜드가 있어요. 정철 영어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도 간판이 있어요. 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있고 민선생 영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시켜주셨는데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좀 한다는 학생들을 서울 본사에서 모여가지고 콘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더니 저는 레벨을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같이 모인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졌죠. 이 정도는 아이들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자극이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 시험 연 200 전국고요. 성적이 나옵니다. 대개는 성적이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전국에서 나오고 못하는 학생들이 또 여기에 조립 등원은 하면 거의 다 시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관리가 세지를 못해서 못하는 학생들 눈치를 또 안 해요. 잘 제가 볼 겁니다. 초등학생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중등학생들은 저희 S라이트에 오시면은 단 이름으로 7학년, 8학년, 9학년, 이렇게 7, 8, 9 이렇게 하면서 뒤에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7자가 붙으면은 이런 정도 수준이구나. 중학교 1학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8학년 되면 조금 센 거죠. 그리고 9학년이 되면 더 센 거죠. 자, 9학년에서 심화와 선임반 배울 때는 교재가 고등교육을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좀 충격을 받게 되는 게 고등학교에 딱 진학을 하게 되면 이거 레벨 차이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고 원점수 자체도 많이 차이납니다. 대략 중학교도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90점 정도 맞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점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48점. 그러다 보니까 심적 충격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등부의 수업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10월달이 되면 저희 맥스 조등부 입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문이나 문장, 문법상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실전으로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어장, 워드마스터. 제가 이게 사실은 교육 그룹에 있었지만 워드마스터도 제가 있었던 그룹에 인도전에 단어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워드마스터가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만 쓰는 부분, 또 영어만 쓰는 부분 이것이 아니라 혼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선생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통문장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인들하고 전 세계에 게임하는 채팅방인데 게임보다는 전 세계에 조금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채팅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언뜻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영어 교육이 너무 시원치 않고 전 세계 원어민들 또 비언어민들 모여서 서로 소통하면 굉장히 발시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공지사항 그리고 어떤 지침 마련 원칙적으로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급스러운 영어 규칙에 맞고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는 이런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통문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약해요. 이게 약하다 보니까 글로 굉장히 잘 쓰는데 그러다 보니 지침을 전화로 받고 싶어요. 그럼 이제 꺼내지는 거예요. 글로 하죠. 듣는데도 힘들어서 말을 할 준비를 못해요. 그럴 때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게 풀센터죠. 통문장. 사실은 내신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술형 문제에서 점수가 많이 갈립니다. 100번씩 다 맞아도요. 서술형 못 건드리면 78점에서 82점. 이런 3등.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문장만 외워가지고 그대로 쓰겠다. 안 됩니다. 똑같이 문법적으로 맞는 건데 바꿔서 써요. 그리고 그걸 장문으로 넣어요. 이 풀센텐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문법이라든가 구문이라든가 유창성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떨어지면요, 그냥 보내지 않고 제시팀이 있습니다. 제시팀에 가서 제시를 받고 다시 오게 돼서 자기 선생님 결과를 받고 부모님이랑 소통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도 되세요. 우리 애는 제시시키지 말라. 네. 말씀 주시는 걸로 따르는데 제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신 숙제를 좀 해야죠. 제시가. 자, 월간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 기말고사 때는 이 부분이 좀 딜레이가 돼요. 발전이. 그래서 매달 오다가 왜 안 와? 시험 기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들 다 받았는데 내 건 왜 안 와? 우리 아이가 아직 완성을 못합니다. 완성돼요. 자, 의심쩍으시면 담임 선생님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왜 옆에 친구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는 안 오죠? 아이가 아직 3분의 1 같은 못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월간 포트폴리오. 자, 중학교 1학년 자체고사인데요. 1학년 시험이 없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만든 거예요. 시험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시험 생기는 중학교 2학년 가서 그때 시험 보면서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예방고사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은 자체고사, 알고리즘에서 진행합니다. 자, 지필고사라고 하는 건 중간 기말고사입니다. 제가 아까 S라이트는 실질적으로 2대 브랜드하게는 정상하고 저희 S가 있다고 그랬고요. 해서 넣어가지고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범죄 맨 프로그램에서 나는 대로. 그런데 그쪽 이제 송파 쪽이 원래 본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송파를 많이 쓰는데 그쪽에서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써주고 직영체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점만 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 가실 때는 조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S라이팅 말씀드리면서 실전력에 강한 겁니다. 각가지 3대 브랜드들이 붙었을 때 성적 향상률이 똑같은 점수에서 시작한 학생들이 누가 더 점수가 잘못할 만한 결과가 있는지 S라이팅의 실전력 대단히 강한 겁니다. 검증됩니다. 자, 시험을 볼 때는 토요일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왜 토요일까지 또 학원을 가야 돼? 나는 원래 화목인데 나는 월수금인데 시험 때는 좀 더 해야겠다. 자, 기출 모의평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1대1 보충, 상시 테스트 이런 부분들. 자, 여기에서 S라이팅 재원생과 비재원생 점수 정확한 통계로 해줍니다. 자, 제가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아까 부모님들 말씀을 잠깐 20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딱 오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자, 오늘 피곤하시기도 했고 또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이걸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 12시까지 네이버 카페에 로그인 하시고요.